소개받은 임형진입니다. 오늘 이른바 106주년 대한독립선언 106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올해가 삼균학회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삼균학회 창립 50주년을 좀 회고하는 그런 글이 좀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50년 동안 삼균학회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삼균학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냐, 이것을 규명해 보는 것이 이제 저의 글의 목적인데, 다만 이제 우리 이 기념사업회하고 이제 삼균학회하고 올해 10월 달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이 삼균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쓴 글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초안, 그 당시 이제 10월 달쯤에 다시 발표하게 될 초안으로다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거칠고 또 오탈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연도 틀린 것도 좀 더러 보이고 그래서 좀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이제 올 10월 달에 제대로 우리가 그 기념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서 요거보다는 좀 더 양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대로 된 글을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발표할 기회를 갖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삼균학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균학회가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정관을 정했는데 정관 목적에 제 3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본회는 민족 독립의 기본 이념인 삼균주의 사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은 소황 사상 및 삼균주의 학설 연구 발표 및 발표 같은 걸 하고, 둘째는 기타 부대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서부터 삼균학회는 기존의 학회와는 좀 달리, 기존에 이제 학술학회다 이러면은 연구가 주 목적이고 부대 사업은 별로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삼균학회는 이제 부대 사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출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삼균학회가 이제 이 75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창립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고,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어감 자체가 삼균주의라는 어감 자체가 뭐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경제적 이런 그 민주주의 또는 뭐 경제적 사회주의, 이른바 이제 이 균부를 제시하는 그 두 번째 항목 경제적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또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98쪽서부터는 그래도 이제 조수환 선생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개괄적으로 조금 한번 소황 선생님의 그 활동을 약수를 해놨습니다. 뭐 다른 건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소황 선생에 대해서 이미 다 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뭐 특별히 제가 부언할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소황이 그런 일까지 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지적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황실 유학생으로다가 뽑혀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유학에서 이제 일본 메이지대 법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 유학생 시절에 유학생들을 모아서 유학생 그 그룹도 만들고, 또 이제 그 많은 그 이 기관지 같은 것도 필지로 다 참여를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야스쿠니 신사를 우연히 갔다가, 야스쿠니 신사 뒷뜰에, 그때는 뭐 야스쿠니 신사가 아마 지금처럼 뭐 일본 전범들을 이렇게 합사해 놓은 이런 곳은 아닐 테고, 다만 이제 일본 동경 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신사로서 이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여간 일본 동경을 상징하는 그런 신사에 구실을 했던 것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였던 것 같은데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가 뒤뜰에 이렇게 막 허물어져 있는 뭐 이렇게 버려져 있다시 방치되어 있는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뜻밖에도 북한대첩비였습니다. 북한대첩비 우리 저 임진란 때 그 정중부 선생인가요? 그분이 황해도 길주에서 함경도 길주에서 황해도 아닌 함경도 길주에서 이제 크게 전승을 했던 의병으로서 크게 전승했던 것을 이제 임진란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아서 이제 그분의 뜻을 빌자라고 해서 이제 세우는 비가 북한대첩비인데 일본이 이미 이제 진출을 해갖고 이제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진출해서 이제 함경도 지방을 순찰하다 그 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로서는 치욕의 비 아닙니까? 임진란에 지네들이 이제 패배한 것을 적시해놓은 그런 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몰래 이 일본 놈들이 하여간 그 방출을 해간 거죠. 훔쳐간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것도 제대로 보존도 안 하고 지네들 그 대표 신사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뒤뜰에 버려지다시피 있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뭐 이대로 있는 건 민족의 오점이다. 빨리 이걸 그 당시 이제 그때 이제 이때 이거 발견했을 때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였어요. 아직 합병되기 그러니까 병탄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소황 선생은 그때 이제 글로다가도 그런 글을 쓰고 이거는 빨리 대한제국에서 이 송환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강하게 요구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대첩비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뭐 병탄되는 바람에 국내에 오진 못했죠. 그러다 이제 비로소 2000년대 들어와서 2005년인가 이때 이제 국내로 다 환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북으로 다 보내져서 지금 이제 북에 길주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는 모조비가 의정부에 있는 그 정중부 선생 그 무덤 앞에 모조비가 있고 또 경복궁에도 저 모조비가 하나 서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북한대첩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다. 또 하나 또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부각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왕 선생이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에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김규식 박사를 비롯한 이제 우리 대표단들이 가서 거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역설하는 그 부당한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러 가셨는데 뭐 아다시피 이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귀국을 하셨는데 소황 선생은 이제 귀국하지 않고 이미 이제 1917년 기록으로다가는 문헌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죠. 조선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2인터내셔널 우리가 코민테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제2인터내셔널 거기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2인터내셔널에는 그 사회주의 정당만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1917년에 이제 그 신규식 선생하고 같이 조선사회당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페이퍼 정당을 만들었겠죠.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표방하는 그런 이제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참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가 1919년에 이제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렸는데 그 루체른 회의에 참석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정당들이 참여했던 그 대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는 뭐 유엔도 없었고 국제연맹도 없었고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국제 기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2인터내셔널이 근데 거기서 소황 선생이 이제 역설을 하신 게 주요해갖고 조선의 독립을 승인받는 어찌 보면 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뭐 말기에 와서 그 포스담 회담이라든가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독립이 뭐 이 세계 각국이 이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이전에 1919년 이미 스위스 루체른에서 독립 승인을 받은 최초의 쾌거 우리 외교사의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크게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하여간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오 쪽에서부터 있는 삼균학회의 착륙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황 선생은 뭐 그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제2대 국회의 그 전국 최다 득표로다가 당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2대 국회가 1950년
5월 30일 날 열렸어요. 그래서 5.30 선거인데 2대 국회에서 이제 전국 최다 득표로 다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의원들이 모여갖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그럼 누굴 뽑을 것이냐라고 이제 설왕설래할 때 조소왕 선생님 단연코 국회의장 불망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1950년대 초반 이때 국내 정세는 제주도 4.3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4.3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리고 한편 이 뭐 국회 프락치 사건도 야기시키고 이러면서 또 이제 반민특위도 와야 되고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승만의 이 폭고가 막 거의 뭐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제가 이제 많은 폐해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때 이제 2대 국회가 선거가 있었고 소왕 선생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전국 최다 득표로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소왕 선생은 이제 국회의장으로 옹립하자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막 그랬던 분위 속에서 이제 바로 뭐 한 20여일 만에 유교가 터졌잖아요. 근데 뭐 아까 광복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소왕 선생님 국내 서울에 계시다가 납북되시죠. 물론 여기 제가 그 이야기는 뭐 그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 아니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합니다만은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서 납북에 갔다라고 했더니 성질을 확 내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요원들이 성질을 내면서 무슨 납북이냐 이거야. 자기네가 모셔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나도 화를 내면서 무슨 모셔가냐 니네가 납북해 간 거지.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도 가신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임종 요인들 독립지사라고 하시는 분들 국내에 있으면은 이승만이 가만뒀겠냐. 백범 김과 암살하는데 그 다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순서대로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셔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기는 그 모시기 작전에 의해서 모셔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래 뭐 니네 나이가 그렇게 생각하냐 뭐지 이러고서 거기서 뭐 언쟁은 멈췄습니다만 여하튼 소왕 선생 그때 납북이 되셨죠. 그런 북한 말대로 걔네들 말대로 정말 모셔갔다면은 북에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는데 활동 거의 못 하셨잖아요. 몇몇 분들 빼고는 여기서 납북에 가신 분들 다 뭐 진해 표현대로 모셔가신 분들 거의 활동 못 하셨거든요. 소왕 선생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돼서 소왕 선생은 이제 국내에서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왕 선생이 또 거론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1953년에 신익희 당시 이제 국회의장이 신익희였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그 엘자베스 여왕 그 대관식인가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인도 뉴델리를 들렸다 왔어요. 근데 들렸다 왔는데 그때 느닷없이 국내 언론에서 또 이제 그때 이제 누가 발설자가 얘기하기를 뉴델리에서 조소왕을 만났다. 그 조소왕을 만나서 이른바 이 뭐 연합 제3세력끼리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유진영과 공사진영을 제외한 제3세력, 제3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한반도를 중립화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중립화 통일론을 논의하고 왔다라는 소문이 딱 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지금 중립화가 말이 되느냐, 뭐 더군다나 전쟁 끝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이제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그 당시 수행원들이 뭐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던 조소왕 선생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소왕 저 사람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조소왕 선생을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도 그때 이제 국회에서 그 11월달에 표결로다가 중립화 반대 협상 배격 결의안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 중립화 논의를 못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헌법이 우리가 잘 아는 그 4.4 입개헌, 이른바 이제 초대 대통령에 관한하는 이 중임제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 뭐 이승만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다음서부터는 뭐 다 중임제야. 두 번뿐이 못하지만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중립파 반대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로 다 인해서 그 뭐 흔한 그 소위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죠. 4.4.5 입개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숫자를 갖고 조작한 그 4.4.5 입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은 자기가 원하는 초대 대통령에 관한 중임제 폐지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는 56년도 선거에도 나가고 또 60년 선거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선생은 아무런 활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론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이어서 1955년 개천절에는 또 독립지사들이 그 이승만을 암살할 모의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당시 특무대장인 이제 김창룡이가 조작을 해서 또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거 독립지사들이 그때 체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배우도 또 조소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소왕이 북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다 하면서 조소왕 선생을 또 다시 거론하는.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 틈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 빨간칠을 하는 그 레드 컴플렉스를 이렇게 발동시키는 그런 거로다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조소왕 선생을 뭐 본인 활동은 고사하고 납북된 이후에도 거의 그분에 대한 추모사이라든가 뭐 삼균주의, 그분이 만들어낸 삼균주의 이론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이 완화된 것이 바로 이제 4.19 혁명 이후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혁신계 정당들도 등장하고 막 그럴 때 조상 선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다시 집결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오늘 오전에 그 감사패 공로패를 받으신 조만재 전 이사장님, 상균학회 이사장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상균학회를 지금까지 지탱시켜오는데 가장 오랜 기간 또 지대한 공을 세우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만재 이사장님이 오늘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아드님이 아까 이제 오전에 상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이때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그분은 삼균주의 청년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청년동맹의 학생동맹, 삼균주의 학생동맹 위원장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서울대 상대생이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이 그리고 그 남북협상 당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백범 김구를 비롯한 김유식 박사, 뭐 조소왕 선생 다 남북협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학생 2명이 참석을 해요. 거기에 남북협상에. 근데 이제 그때 한 분이 바로 이제 조만재 그 이사장님이시고 또 이제 같이 가셨던 분이 여성분인데 허경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 기록에 우리가 또 남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조만재 이사장 이제 그 당시는 저 위원장이었죠. 청년 학생 동맹의 위원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백범 김구가 암살된 다음에 조소왕 선생이 부르셔서 피신하라, 후사를 도모해야 된다. 사실은 저 집안 조카뻘 되는 집안 사람이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소왕 선생 입장에서는 후계자처럼 생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뭐 타이로다가 그 일본으로다 밀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내내 계셨던 거예요. 유교도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겪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생활을 못 하시다가 이제 4.19 이후에 비로소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귀국하셔서 이제 소왕 선생의 뒤를 잇는 뭔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분위기를 형성시켰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바로 5.16 쿠데타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좀 이렇게 지하화될 수뿐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왕 선생을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소왕 선생님이 성북구에서 출마하셨을 때 그 운동으로 다 참여하셨던 분들, 또 이제 집안 분들, 이 저 문중에서도 소왕 선생에 대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조소왕 선생 집안은 뭐 그 소왕 선생만 독립운동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 뭐 그 8분인가 13분인가가 훈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사장님 14분이 훈장 받으실 정도로다 집안 전체가 다 독립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렬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이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 문중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소황 선생이 어떻게든 그 추모하는 기념사업회가 됐든 아니면 뭐 그분의 업적을 선양하는 그런 뭘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75년 그 개천절을 기해서 삼균학회라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기념사업회가 아니고 삼균학회라는 이름을 쓸 수뿐이 없었던 것은 1975년이면 얼마나 분위기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엄혹했었습니까? 뭐 유신 정국이었고 뭐 다 뭐 민주화 내지는 무슨 뭐 사회주의 뭐 이런 비슷한 얘기만 해도 다 험쭈검이 나는 이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균학회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러니까 기념사업회가 아닌 아마 고육지책으로다가 삼균학회라는 이름으로다 출범할 수뿐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에도 기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대 회장을 삼균학회 초대 회장을 노산 이은상 선생을 세웠어요. 가고파의 작사자인 이은상 선생님은 뭐 한글 저기 뭡니까 그 조선어학회 석현가에 그러다 옥고도 치르고 그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친정권적인 특히 이제 친박정희 사람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본인 스스로 행보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세울 수뿐이 없었던 그런 고육지책이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75년 개천절 날을 기해서 이제 삼균학회가 50년 전 이제 50년 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립된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마 문집을 발간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65년도에 조성 선생 그 문고편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조성 선생이 남긴 문집들, 그러니까 그 문헌들을 좀 모아서 이걸 좀 자료집으로다가도 내야 된다라고 65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위원장이 이제 이은상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형도 좀 포함돼가지고서 이제 삼균학회 창립 초대 회장을 이은상 선생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65년도에 이거는 그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런 걸 이제 다시 다 찾아서 이제 올 10월달에 다시 이제 정리할 때는 요로 다 포함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65년도엔 이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삼균학회를 만들어 놓고 가장 절박하게 그 했던 것은 이제 자료집 발간 같은 거, 문집 발간인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임시정부의 그 모든 활동에 뭐 특히 대외 문서 같은 거, 뭐 국문이 됐든 영문이 됐든 한문이 됐든 모든 문서를 작성하신 분이 소황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소황 선생이 그 문집들을 임시정부의 많은 자료들을 문헌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6.25 때 소실되고 또 그 납북되시면서 또 일부 북이 또 가져간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엄청난 양의 그 자료들을 소황 선생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그 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집 발간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때 이 문집을 그 아드님하고 동생분이 이제 주로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아드님이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홍선희 박사라고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시던 홍선희 박사가 조성황 선생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아드님과 그 삼촌께서 자료 제공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글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황 선생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조소황의 삼균주의 연구 1975년에 발행이 됐어요. 이 책 얇은 책자로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아마 그 문중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뻐하셨으면서 야 이거 문집을 어떻게든 발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갖고 1979년에 드디어 소황 선생 문집이라는 것이 4화본으로다가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빠진 글들도 엄청 많았지만 하여간 우선 급한 대로 주요한 문건들 위주로 다 이제 문집을 발간해내므로 인해서 이제 삼균학회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삼균학회는 그 이후에 또 논문집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1983년도부터 논문집을 쭉 발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논하드린 이 책자가 49부지니까 해마다 한 부씩, 한 번 내지 두 부씩 지금 49지까지 나올 정도로다가 83년도부터 연구서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문집들을 발간을 해오는 것도
지금 삼균학회의 커다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문집에 들어있던 내용들은 여기 소황선생 문집의 내용은 113쪽에 압축해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장 114쪽서부터는 그 논집이라고 해놓은 그 논집에 들어간 내용들, 특히 저 연구서들 위주로 다만 쭉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물론 그 삼균학회가 어디서부터 창립됐느냐,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들어보고, 또 특히 우리 조인대 이사장님한테 얘기 듣고 이래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만, 삼각지 아주 허름한 뒷골목 방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삼균학회가 75년도에.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을지로 인쇄소 골목이에요. 을지로 인쇄소 골목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삼균학회를 갔을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찾아갔을 때가 이제 물어서 이제 간신히 찾아갔는데, 인쇄 골목에 건물 5층 꼭대기에 아주 허스름한, 아주 컴컴했고, 지금도 하여간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인쇄기가 돌아가고, 또 한쪽에서 이제 테이블, 소파 몇 개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이제 거기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 얘기 들었는데,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 50년 선거 때 어떻게 활동하셨다라는 그런 무용담들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균학회 유지하면서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조일문 선생도 그랬고, 조만재 선생 이사장님도 그 당시 이제 그때 거기서 뭐 심부름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하상영 선생님이 또 그때 또 기획부장인가 또 이걸 하시면서 또 역할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 오심으로 인해서 삼균학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조인래 이사장이 이제 그 인수를 다 하셔갖고 지금 고양시에 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리고 이제 이 삼균학회가 또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학술 대회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논문집에 대해 그치지 않고 학술 대회도 했습니다만은 국가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어요. 이를테면 지금 오늘 같은 대한독립선언 선포 기념식, 이거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이것도 했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동단결 선언 100주년 기념식도 했고, 또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도 했고, 조성황 선생 서거 60주년 추모식도 했고, 또 건국강령 반포 80주년도 했고, 대일 선전포고 기념 80주년 기념일도 또 했고, 하여간 이처럼 많은 일들을 국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안 하는 일들을 삼균학회가 그동안 쭉 해왔다라는 건 또 삼균학회로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삼균학회 의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학회는 그 123쪽에 있습니다. 삼균학회는 잊혀져가던 독립지사이자 우리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조성황 선생의 선양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셨다. 글로서 또는 활동으로서 사업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 이건 꼭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균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독창적 이데올로기, 이른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좌우를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한국 그 정치 사상이라고 할까요? 한국 정치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삼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삼균학회가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중도를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삼균주의보다 더 중도를 지향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을까?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거기에 또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균등, 우리 뭐 흔히 교육에 뭐 미친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이 바로 또 삼균주의가 거기에 착안해서 교육의 균등을 얘기했다는 거, 또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번째는 이 삼균학회는 그 사업 목적에서 얘기했듯이 부대 사업을 같이 해요. 학술용만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뭐 계속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그 레드 컴플렉스가 강하게 걸려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역할이자 위험한 활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균학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어 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삼균학회가 또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많은 그 기록들, 뭐 일테면은 그 유럽 활동에서의 그런 기록물들을 공개한다든가, 또는 건국강령 원본, 또 대일선전 포고문 공개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또 우리 사회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폭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